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요. 제가 80회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9회 문제가 이제 2월 달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3월에는 올해 문제로, 올해 데이터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연초에는 그 전년도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 드렸고요. 자, 80회 문제는 지난 3월 21일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자, 80회 문제지의 문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국가공인 FAT 1급 80회 자격시험 이런 표지가 있고요. 시험시간 60분, 문항당 이론은 3점, 실무 배점은 문항별로 배점이 있으니까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회 이론은 79회 이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풀어봤을 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서 두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제 그런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 어, 그 전에 문제보다는 약간, 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이론에서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80회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네, 질적 특성에 관해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은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미리 의도된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이 가능하며 검증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충실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검증 가능하다, 충실히 표현한다. 이런 것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에서 어떤 게 답일 것 같습니까? 예,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표, 검, 중,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 문제 네, 그야말로 뭐 한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론할 때도 자본 변동표는 거의 설명된 부분도 없어요. 예,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작성을 해보지는 않지만 이론에서 나왔기 몇 번씩 출제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자본 변동표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네. 자본 변동이니까 1번의 설명, 뭐 틀린 내용 없죠? 예, 자본의 크기, 그리고 변동에 관한 정보다. 그러면 답이 1번이니까요. 자, 나머지 뭐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2번의 설명은 너무 자본 변동표를 좀 벗어난 설명인데 2번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재무상태표. 그렇죠. 2번은 재무상태표를 설명한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는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이건 뭘 설명한 걸까요? 예, 손익계산서를 설명한 겁니다. 잘 아시네요. 다음 4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건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현금 흐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에서 문제가 나왔어 하고 쫄았는데 밑에 보기를 읽어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답은 1번이다.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재무상태표 설명한 거고 3번은 손익계산서 설명한 것이고 4번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현금 흐름표는 과거에도 몇 번씩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론에서. 예,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현금 출납장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현금 출납장은 날짜 순으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죠. 근데 현금 흐름표는 날짜 순이 아니고 그 현금이 사용되어진 분야별로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해서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으로 구분해가지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제공합니다. 그 정보를. 그것이 현금 흐름표예요.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하고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 현금 출납장은 매일매일의 그 현금 관리, 현금 시제 관리를 위해서 기록하는 하나의 보조장부이고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재무제표거든요. 1년치 결산 때 1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네,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기 대비 단기에 자본의 구조가 어떻게 변동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월 1일 15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공에 25년 12월 31일 예,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개정 과목이 다음과 같다. 25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당기순이익 이외의 자본 변동은 없다. 우리 요 앞에 79회 문제도 이 문제 나왔습니다. 예. 79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기초 자산부채, 기말 자산부채 이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차액이 자본이 증가한 것이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자본적 그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 거래 제외한 것을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자본의 당기순이익 이외에 자본 거래가 없습니다 하는 거니까 더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150만 원이 기초 자본입니다. 예, 1월 1일 날 150만 원을 출자했어요. 이제 설립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 결산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가 이와 같습니다. 더 해봐야 되겠네요. 예, 자산만 한번 표시해 봅시다. 현금, 상품, 외상 매출금, 기계 장치, 임차 보증금, 네.
이렇게 골라내야죠. 예. 요걸 다 더해 보세요. 100, 160, 200, 270인가요? 예. 기말 자산 270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 부채 계산해 보세요. 기말 부채는 이제 나머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부채 맞죠? 기말 부채. 지급보험 기말 부채 맞죠? 미지급금 부채 맞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개는 기말 부채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50 92만 원이네요. 네, 92만 원이 기말 부채입니다. 자, 자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말 자본을 구해 보면은 270만 원에서 92만 원을 빼면 얼마일까요? 음. 자, 기말 자본이 나왔어요. 예, 기말 자본을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말 자본이 빼보니까 178만 원이다. 178만 원. 자, 기초 자본이 150이었어요. 28만 원이 증가했군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28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8만 원이다. 네. 자,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이론에서 중요시했던 회계의 순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기 순이익이 기말 자본으로 간다는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당기 순이익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그 흐름을 우리는 안다 이거예요. 예, 실습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79회 문제에서처럼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 보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기초 자본은 여기 나와 있어요. 1월 1일 날 150만 원을 출자했다. 이게 기초 자본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한 게 그게 자본이에요. 출자한 게. 150만 원이 기초 자본이고 기말 자본은 밑에 박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 등식에 뭐를 이용해서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회계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개정 과목을 다 보니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은 자산끼리 더해 보니까 270만 원. 부채끼리 더해 보니까 92만 원. 그래서 빼 보니까 기말자본은 178만 원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기초자본 150만 원과 비교해 보니까 28만 원이 증가했더라. 그런데 자본의 거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몽땅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중간에 출자가 뭐 10만 원 있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유상증자 10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지, 예, 출자를 10만 원 했다고 했는지, 하여튼, 예, 그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자를 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하고 별도로 증자해가지고 자본이 증가했어요. 그거는 빼줘야죠. 예, 그걸 뺀 나머지만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감자를 했다. 만약에 감자를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더 해줘야 됩니다. 28만 원이 아니라 38만 원이 돼요. 감자 했는데도 28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는 당기순이익이 38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자라는 것은 자본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자본 거래가 있었다 하면은 오히려 더해 줘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그만큼을 더해 줘야 돼요. 그러나 어제 문제처럼 증자했다 하는 것은 증자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당기순이익 아니니까 그건 빼준 거고. 그래서 뭐 감자나 이런 쪽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안 줬는데 약간 이제 쉽게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이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급수가 높아지잖아요. 자본 거래를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를 넣거나 세 개를 넣어 놔요. 예. 증자 얼마 했고 또 감자 얼마 했고 막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예. 그러면 증자한 거 감자한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죠. 예. 요거 이해가 되면 나머지 다 이해가 돼요. 자, 아무튼 이거 우리가 예 처음 만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 시간에서 풀었던 79의 기출 문제 이론에서도 이거나 아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예,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요. 우리가 그 79회에서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아예 딱 묶어가지고 숫자를 주었는데 우리 보고는 지금 기초자본은 아예 딱 주었습니다. 예. 기초자본은 딱 주었지만 기말자본은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산은 자산끼리 골라내고 부채를 부채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계정 과목의 분류. 계정 과목의 분류를 모르면 네, 못 푸는 문제죠. 뭐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여기 자산과 부채를 이 개념 과목을 모른다. 여기 있는 정도를 모른다 그러면 공부가 아주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소한 개념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늘 우리가 취급했던 개념 과목들입니다. 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고른 것은 네. 영업손익은 뭐예요?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그러면 영업이익이라고 하지. 영업손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인데 만약에 비용이 더 많으면 영업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업손익, 영업손실이나 영업이익을 총칭하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지금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미치는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종업원의 급여는 판매관리비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나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품 등 판매 촉진 홍보물 제작비를 지출했다. 판매 촉진 홍보물 제작비는 광고 선전비 아닐까요? 네, 광고 선전비 맞죠? 네,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죠. 답은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다가 성금을 납부했다. 기부금이죠.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은 영업손익 그 밑에 나타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이 없죠. 라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 비용인데 판매관리비인가요? 영업의 비용인가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다 라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가나 1번이 답이다.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가나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다와라는 영업의 비용이었습니다. 예,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매출채권 관련 자료입니다. 라고 했고요. 주식회사 한공의 결산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네, 대손상각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산 때 우리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무 수행 문제로 나오면은 우리가 합계전액시산표 조회해가지고 뭐 1%를 예상한다. 그러면 잔액의 1%를 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대손충당금 잔액만큼을 빼고 숫자 입력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결산 실무 수행으로 나오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론으로 나왔어요. 자, 합계전액시산표를 가봤더니 잔액은 500만 원이래요. 결산 전 합계전액시산 결산 전 합계전액시산표상에 대손충당금을 그 밑에 있는 요 매출채권의 밑에 있는 충당금이 10,000원이랍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예상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500만 원의 1%는 5만 원이죠. 5만 원이 대손이 예상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현재 10,000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매출채권 밑에 그 대손삼각비에다가 4만 원만 입력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어떤 점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이 점표가 나중에 점표 추가 누르고 나서 12월 31일 점표 조회해 보면은 이 점표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대손삼각비. 저건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건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요 4만 원하고 요 기존에 있던 만 원하고 더해져서 재무상태표에 가면은 대손충당금이 이제 5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1% 예상액으로 딱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결산일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수동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 결산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4만 원 입력하고 우리는 점표 추가 누르면 이 점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5번 문제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신다면 나중에 혹시 실무수행에서 대손에 관한 실무수행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해가 가야 돼. 우리가 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4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지 1%라고 하면 5만 원을 입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4만 원을 입력하는지 아시죠? 기존에 있는 걸 뺀 나머지만 추가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손 상각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 문제를 5번에 냈군요. 그러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이다. 25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액은 얼마냐? 결산에 관해서 5번, 6번이 계속 결산에 관해서 이론 문제 낸 거예요. 5번도 대손상각은 결산에서 하는 결산 분계이고 6번의 무형자산 상각도 결산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특허권은 4월 1일 날 취득했어요. 25년도. 특허의 등록비가 200만 원, 제 비용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의 4월 1일 취득 원가는 210만 원이 되겠죠. 210만 원이 당기 취득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5년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러면은 월할로 상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5년 결산 시에 우리는 몇 개월치의 상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취득이 4월이기 때문에 앞에 1, 2, 3은 경과된 거니까 빼야죠. 그러면 9개월이 되죠. 9개월치의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21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31만 5천 원 나오죠. 네. 정액법 월할 계산 문제죠.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정액법. 예. 정액법 계산하는 법, 월할로 계산하는 법. 그래서 6번 문제도 뭐 계산기 조금만 두들겨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형자산 삼각 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결산 문제죠. 자, 이제 재무회계의 마지막 문제는 7번이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5년 결산 시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결산 문제를 3개나 냈습니다. 네. 아까 지금 5번부터가 계속 결산에 관한 문제예요. 7번까지. 소모품의 25년 기초재고는 없다. 예, 그러면 25년 소모품 창고가 24년 말에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25년 3월 1일 날 소모품을 4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했군요. 소모품 비로 40만 원 처리했는데 결산일인 12월 31일 날 소모품 미사용액을 창고에서 확인했더니 15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에서 15만 원을 취소시키는 그리고 자산으로 잡는 회계 처리해야죠.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3월 1일 날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산으로 잡아야 될 15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15만 원을 자산으로 잡은 회계 처리를 밑에서 찾아보면은 예, 4번이죠. 4번.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정리 결산이죠. 쉬운 문제. 예, 쉬운 문제. 자,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문제를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바꿨을 때 밑에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날 소모품 4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리고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은 15만 원이다. 창고에 가보니까 15만 원만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자산 잡은 게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창고에 가보니까 기말에 가보니까 15만 원만 남아있더라. 했을 때 우리는 2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예. 지금 소모품을 사용했는데 비용 처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자산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사용한 것은 뭐예요? 40만 원에서 15만 원 뺀 것이 없어진 게 사용된 거잖아요. 예, 없어진 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면 돼요. 여기에 보니까 답이 있어요. 예,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 그래서 소모품 정리분계는 둘 중에 하나로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문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면서 기말에 창고에 확인을 한 결과 소모품 미사용액은 얼마다 이런 스타일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를 바꾼 것처럼 구입을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
미사용액은 얼마다 하면은 사용액을 계산해 가지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정리를 해야 돼.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이 요게 되고 원래대로 하면은 4번이 답이 되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면 소모품 정리 문제 실제로 실무 수행 문제로 결산 문제 실무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이건 수동 분기로 해야 돼요. 소모품 정리 분기는 자동 결산이 아니에요. 예. 12월 30일에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여러분이 해야 되거든요. 자, 잘 정리가 되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80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니 재무회계에서는 지금 5, 6, 7번이 결산 문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결산에서 뒤에 이제 실무수행 결산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동 결산, 하나는 자동 결산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그럼 뒤에 나오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실무 수행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80회 이론 문제에서 어, 세 개를 다루었다. 이런 것이죠. 결산 문제를 주로 많이 냈구나. 이게 특징이네요. 79회에서도 그 두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산 문제잖아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 다 결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무회계는 요 정도로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회에 그 결산과 관련된 이론 문제를 많이 냈구나.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예. 네, 부가가치세 문제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의 범위,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았죠.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해당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다. 예, 쉽네요. 요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사업장이냐면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무인 자동 판매기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우리 집이다 하면 그 집이 사업장이에요. 2번이 틀렸고요. 그러면 3번은 맞았겠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며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다. 맞죠? 그다음에 4번.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의 충전이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예, 20리터 깡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1리터짜리 용기 10개인가요? 20리터면 20개인가요? 거기다 나눠 넣는다. 소포장. 예. 큰 통에 들어있는 어떤 액체로 되어 있는 어떤 상품 또는 제품을 작은 용기에 나눠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4번 설명도 맞습니다. 포장만 하는 곳이라든가 용기에 충전만을 한다. 용기에 담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9번은 세금 계산서를 문제로 냈어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예. 목욕탕 발급할 수 없어요. 이발소 발급할 수 없고 택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입장권을 판매하는 곳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목욕탕 발급할 수 없다. 다음에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 너무 쉽지 않나요? 예, 이와 똑같은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 똑같이 나왔어요. 컴퓨터 제조업자가 컴퓨터 공급하는 건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미용업자, 미용실 말하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택시, 네, 아까 말씀드렸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가령 이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 티켓 주잖아요. 그거 끝이에요. 자,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전세버스를 빌려가지고 설악산에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버스 회사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회사는 우리 버스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못 합니다.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세버스는 고속버스나 무슨 이런 에, 무슨 버스 일반적인 이런 버스 노선이 있는 버스처럼 이 티켓이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죠. 그런 운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발급을 해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세 버스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다.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노선 버스, 고속 버스 이런 데는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9번은 2번이다 하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찾는 거고 아주 쉽게 나왔어요. 8번, 9번. 자, 마지막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항상. 자, 과세표준이 뭐냐, 납부세액이 뭐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자주 낸단 말이에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항공의 25년째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료.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예, 납부세액을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세금 계산은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데이터도 2개밖에 없어요. 예. 자, 위에 거 가는 매출세액이네요. 예, 매출세액을 우리가 계산해야죠. 공급가액이 5억 5천이네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10%니까 5,500만 원. 10%니까요. 그다음에 나번이 이제 매입세액을 직접 알려줬어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은 2,100만 원인데 괄호 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100만 원, 접대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두 개 300만 원인데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공제 가능한 것만 봤을 때는 1,800만 원이죠. 그래서 빼기 1,800만 원. 이게 답이 되겠죠. 전혀 어려움이 없죠. 예, 5,500에서 1,800을 뺀다. 3,700이 답이겠구나. 예. 자, 여러분 80회 문제를 보면은요. 부가가치세 문제는 아주 쉽게 냈네요. 네. 뭐 지문도 짧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10번에서도 데이터를 보통 3개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데이터 딱 2개를 줬기 때문에 하나는 가는 매출, 나는 매입 이렇게 해서 뭐 금방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부가세 문제는 상당히 간편하게 문제를 내줬고 재무회계 문제는 결산 중심으로 문제를 냈구나.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게 연속적으로 자본 데이터를 주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고 묻는 질문이 79회, 80회에 연속적으로 문제를 냈다. 예. 또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으로 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경향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자주 내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 수행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전표 입력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릴 거고 굳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용만 보시면 되죠. 기초정보관리 첫 번째 문제가 미수급 명세서 이거는 이제 그 초기 2월 문제잖아요. 주식회사 바른세상으로 문제를 냈어요. 전자제품 도소매하는 법인이랍니다. 그래서 2월마다 등록되어 있어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초정보관리의 맨 마지막 문제 저 메뉴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미수금을 딱 클릭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거래처 코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검색도 필요 없겠네요. 오른쪽에 거래처 코드에 5030 엔터 하고 1300 플러스 엔터 치고 21010 엔터 한 다음에 500 플러스 하고 엔터 치고 31112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금액란으로 커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1200 플러스 하고 엔터 치고 밑에 차액 차액이 0 나오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비고를 어디다 입력합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예, 비고는 우리가 이 데이터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고 거래처별 초기 이월 때 비고 입력하는 칸은 없습니다. 거래처 금액 요것만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문제인데 손익계산서 문제를 냈어요. 손익계산서 문제는 여러분이 당기순이익이라는 요 숫자를 맞을 때까지 우리가 고치면 되는 문제죠. 바른세상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 처분 확정일 요거 수정하시오. 이거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여러분 그 기출문제 풀 때 보셨겠지만 제가 이걸 안 했더니 나중에 재무제표에서 에러가 나더라니까요.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줘야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쳤잖아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들어가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쳐지기 전에 것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고 나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어야 전기분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날짜 하나 뭐 입력 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수행과제에 2번이 꼭 따라다니게 돼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새로 업데이트하려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는 순간 이미 바뀌어진 당기순이익으로 그게 바뀌어져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결산 끝나고 당기분의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열 때 아니요 해가지고 새로 불러내면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고친 데이터까지 같이 골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빼먹지 말고요.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전기분 거 전기분 거 이익경험 처분계산서 꼭 실행해가지고 수정해야 됩니다. 네.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초정보관리에 오른쪽에 결산에 있는 거 아니고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 문제가 1번 문제 보니까 주차 영수증인데 영업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제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면서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알려줬잖아요. 네, 차량 유지비로. 출금조표로 작성하면 되는데 영수증 수취명서서 1과 2서식 뭐 이것도 여러분 아마 잘 숙달돼 있죠. 예.
1 서식에다 입력하고 2 서식에다 입력하고 1에 가가지고 불러오기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닫으면서 저장. 그거 잘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뭐가 있을까요? IBK 기업은행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했다. 네. 대출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출금이라는 건 우리가 개정 과목에는 대출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차입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차입금이 이 기업은행의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이걸 알아야 이건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대출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작년 10월 1일에 대출했고 만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올해 4월 30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인가요? 7개월인가? 10, 11, 12, 그 다음에 올해 4월, 4개월. 7개월 대출받은 거죠. 그러면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 뭐 다른 장부 조회를 해보지 않으셔도 대출금 이자 계산서라는 거에 여기 자료 항목을 보시면은 대출한 날짜와 만기일 날짜가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몇 개월짜리를 대출한 건가를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분기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뭘까요? 예,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예, 기업에서 2천만 원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차변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17만 7,600원.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자, 대변은 개념 과목 하나죠. 예,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여기 있는 20,177,600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전표 날짜는 4월 30일 거래일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네. 일출이 1년 이상일 경우는 뭐 시간은 1월에 구매가 하면은 부동산 인출가 1년 이상 24년 결산했을 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장기채 결산 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되어 이제 원칙적으로 돼 있겠죠. 예. 그렇게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예. 예.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10월 1일 날 우리가 대출했으니까 지금 7개월 대출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한 3월쯤에 아니면 1월이나 이렇게 24년 뭐 3월 1일 날 대출했다. 그러면 1년 13개월짜리잖아요. 13개월짜리 대출. 그러면 24년 3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기업은행 장기 차입금으로 이게 회계 처리돼 있겠죠. 하지만 24년 결산 때는 그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 분기해 놨겠죠. 왜냐면 4개월 후에 갚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 아니겠느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규정대로 회계 처리 결산을 다 했다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장기 차입금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요 기업은행께. 예,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그때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예. 맞는데 지금까지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문제를 제가 풀어준 경험에 의하면 장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한 문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장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한 것을 문제를 내려면 지금 질문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데이터를 줘야 될 거예요. 즉 뭐냐면은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힌트를 줘야 돼. 예. 관련 관련 계정 과목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예. 그렇게 질문을 그 지문을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회하여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별 원장에 가서 조회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의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원장, 이 두 개 정도를 조회해 보면 이 2천만 원의 실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출일이 3월 1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 차입금의 거래처 원장에 기업은행께 2천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돼 있으면은 결산 때 유동성 부채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장기 차입금에는 없고 유동성 장기 부채의 거래처 원장에 갔더니 기업은행께 2천만 원이 있더라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4년 결산 때 유동성 대체 붕괴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예, 우리가 FAT 1급에 응시하는 분들의 현재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주로 단기 차이값. 네. 거기까지 조회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면은 급수가 조금 아마 높여져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은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합격률. 현재 합격률을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합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난이도를 좀 높여보자 해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좀 조정할 수가 있겠으나 현재는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다음 세 번째 문제부터 어떤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